이종근 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예. 이번 주도 역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네. 역시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가 사실상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추세선이 바뀌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보기에. 예. 국정감사 시작하자마자 네. 문재인 전 정권이 얼마나 추악한 일들을 많이 벌였는가. 이게 하나씩 드러나고 있거든요. 원래 국정감사는 대통령과 정부가 공격받는 장인데 네. 이번 경우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네. 뭐 감사 받을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문재인 좌파 5년 동안에 워낙 싸질러 놓은 게 많으니까 그렇죠. 그냥 덜치기만 해도 그 국감거리가 되더군요. 그럼요. 나중에 이제 그 말씀 좀 길게 그러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그 얘기부터 바로 하시죠. 뭐. 그럴까요? 네. 사실 5년 전에 한번 돌이켜 보시자고요. 5년 전에 네. 5년 전에 어떻게 했는가? 문재인 정부 그 첫 국정감사 때 완전히 전 부처를 전부 다 반성문 쓰게 했어요. 전 부처에 전부 뭐 몇 급 이상 다 불러다 놓고 자 이거 다 이거 이제부터 자술서야. 그리고 전 정권에서 하나라도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다 써. 그래갖고 그걸 다 국정감사에서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아하, 예. 예. 그게 이를테면 임종석 비서실장 기억하시죠? 예. 야 캐비닛만 열어도 다 이런 게 나오더라. 사실 캐비닛만 여는 게 아니라 그걸 탁탁 털었죠. 다 국정원도 그렇고요. 그 검찰 하나 보내갖고 완전히 탁탁 털고 해갖고 다 그렇게 해서 이 국정감사 내내 이 전 정부 적폐몰이 네. 그 적폐몰이로 한 3년 갔어요. 한 3년. 근데 이번에는 사실 이 우파가 그렇게 합니까? 뭐 자술서 뭐 쓰라고 합니까?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제 나와서 패단이 이제 국정감사에서 생생하게 뭐 드러났다는 거죠. 네. 예, 이를테면 아직도 먼 게 네. 나는 도대체 윤석열 정부에 불만 있는 게 뭐냐면 너무 이렇게 그 뜸을 많이 들이더라. 뭔가 이렇게 귀납법이 돼야 되는데 너무 연역법이야. 네. 뭐 서사를 쌓아가면서 하나의 장편을 만드는데 뭐 그러다가 이제 그 애타는 사람들 막 가슴이 터지지만 어쨌든 태양광도 그렇습니다. 예. 태양광도 뭐 윤 대통령이 딱 그 한마디 딱 했지만 이게 빨리 밝혀져야 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단초가 하나 또 드러난 게 예. 윤한홍 의원 아시죠? 네. 윤한홍 의원이 이제 뭐 자료를 막 이렇게 이 국정감사에서 이제 이 요구를 해서 받은 건데 네. 장장 45조 원을 이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했답니다. 예. 끌어모은 거죠. 이것저것 네. 끌어모았는데 정부 주도로서 5년간 끌어모은 돈이 45조인데 회수를 못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서도 신재생에너지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묻지 마. 뭐 이렇게 대출을 해줬다는 거예요. 네. 90% 정도의 대출을 무리한 대출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네. 이게 제대로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사모펀드 두 곳은 아예 투자금을 못 돌려주고 있고요. 예. 이를테면 풍력 발전에 가장 지금 그 유력한 A 발전소가 있어요. 이 A 발전소가 완전 자본 잠식을 당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인데 회수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자들이 말이에요. 예. 이 문재인이가 탈원전 갖고 치고 나가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확 힘을 실어주니까 전부 거기다 빨대 꽂고 뭐 다들 해먹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때랑 똑같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 그때도 IT 그러면 무조건 대출을 해줬거든요. 테헤란로에 숱하게 닷컴이라고 해서 죄다 뭐 빌딩에 들어가서 완전히 무슨 이 새로운 벤처 기업이냐 행세한 대부분이 운동권 출신들이고 대부분이 무조건 묻지마 투자를 받았죠. 제가 김대중 때 들은 얘기는 아파트 공사에 문고리는 누구 거? 이게 이제 아파트 공사마다 이렇게 잠을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네. 그 현관 이거 그거는 누구 거?
샤시는 누구 거. 이게 다 정해져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이 거라는 김대중 정권의 그 핵심 실세. 누구 거라는 게 정확하게는 누구 밥줄이다, 누구 그렇지. 밥통이다, 누구의- 건드리지 마라. 그렇지, 그렇지. 아, 이 뜻이잖아요. 예. 누구 나와바리다. 어. 전문용어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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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업계 용어까지 나오시네요. 예. 그런 정도로 헤쳐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재인 정권 좌파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 때 이 학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이 문재인 정권 때는 그보다 훨씬 더 지독하게 싹싹 긁어먹은 것 같아요. 그렇죠. 노무현 때 왜 바다 이야기. 네, 예, 똑같이 이번에 네, 저도 사실 그 5년 내내 네, 그 들려오는 얘기가 네. 눈 먼 돈 빨리 먹자 이런 얘기. 이거 완전 태양광 관련해서 뭐 신재생 관련해서 눈먼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많잖아요. 막 뭐 그 이 가짜로 업체 세워갖고 돈 받아 먹거나 업체는 제대로 있는데 하청업체를 다 서류로 만들어서 또 네. 돈 받아 먹거나 그러니까- 정부에서 받아 먹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 먹고. 그러니까 이게 김대중 때는 게이트가 많았거든요. 네. 게이트는 권력과 유착해서 네. 해먹는데 이 민간 차원에서 해먹는 거예요. 네, 주로. 네. 근데 이 문재인 좌파 정권 5년 동안은 그런 게 아니고 하도 이 문재인이가 돈을 풀어대니까 그게 소득주도 성장, 뭐 탈원전, 네네. 하도 돈을 풀어대니까 정부 돈을 누가 먼저 타먹나 그렇죠. 이런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눈먼 돈 누가 먼저 타먹는. 예. 음. 그 제가 이게 의혹적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을 비난하거나 네. 몰아가는 거 아닙니다. 아직 사람 이름을 얘기를 안 해가지고. 예, 노영민. 어. 제가 그냥 기사 제목만이에요. 기사 제목만. 주중대사로 있다가 네. 그 다음에 비서실장으로 오잖아요. 그때 일요신문 아시죠? 예. 일요신문의 제목이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어. 태양광의 아버지 청와대로 돌아오다. 그래요? 예, 기사를 봤더니 이 사람이 뭐 그 원래 와이대 출신이잖아요. 그래갖고 노동운동 한다고. 연세대학교? 예. 예, 노동운동 한다고 자퇴를 해갖고 뭐 기술자 자격증을 받았는데 전기 무슨 기술 무슨 자격증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간 노조가 주로 전기 관련, 뭐 그 에너지 관련이 많더라고. 예,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업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걸 아까 그 자기가 업적으로 내놓은 걸 보면 충북 출신이잖아요. 충북권의 뭐 태양광 단지 무슨 뭐 클러스터를 몇 개를 세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 그 업적이 굉장히 많아요. 아하. 응? 예. 그래서 태양광의 아버지라고 이루신 분이 달았나 봐. 그래요? 이거 저 인용하는 겁니다. 제가 뭐 몰아가거나 절대 아닙니다. 그 기사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뭐 저 뭐 고발하시더라도 어쨌든 찾아보시면 기사 그대로 제가 읊어드리는 거니까. 겁이 나서 고발도 못해. 예, 그대로 읊어드리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태양광의 아버지일까? 뭐 이런 어떤 의문이 들어서 예. 그래서 전 뭐 게이트 말씀하셔서 잠깐 제가 무슨 뭐 이야기를 돌려봤습니다. 예. 예. 이건 뭐예요? 뭐 아는 게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와, 정말 우리 저기 혹시 박사님은 고등학교 때 뭐 좋은 고등학교 나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아니 같은 고등학교잖아. 그런가요? 예. 그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답안지 이렇게 써보셨어요? 혹시 답안지에 아는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거 써보셨어요? 뭐 공부 잘하셨으니까 빡빡 빼곡하게 맨날 쓰셨겠지만. 제가 720명 중에 712등을 했죠. 제 아래로 8명이나 있었습니다. 8명. 물론 제명당한 친구들이지만. 네. 예. 네. 제가 그래도 그렇게는 안 썼죠. 그렇죠. 그냥 백지로는 냈지만.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저는. 네.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그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시험 다 끝나고 그래서 이놈 누구야? 응? 나와 뭐 했는데 낄낄낄낄 대면서 선생님이 앞으로 좀 공부 좀 해라 짜샤. 그러고 내보내기는 돌려보내긴 했지만 그게 하나의 어떤 위트처럼 선생님은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공공기업의 장으로서 들어가는 사람이 계획서 있잖아요. 왜? 그 계획. 너 업무 계획서 추진 뭘 추진할 건가? 너 사장 되면 대표 되면 뭐 할 건가? 나는 아는 게 없다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동서발전 대표라는 사람입니다. 동서발전이 아시죠? 왜 그
이 발전소, 이제 뭐 한전 자회사, 무슨 예. 한전 자회사에 뭐 예. 발전소 몇 개, 4개인가가 네네. 유명 네.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아는 게 없다라고 쓰면서 네. 뭐 또 추측과 생각만으로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게 솔직한 건가요? 아니면 담대한 건가요? 자, 이 자의 이 전력을 봤더니 문재인 정권 때 관세청장이었더라고요. 그래요? 임명을 받고. 근데 또 문재인과 어떤 인연이냐면 노무현 정권 때 예. 검찰 출신이에요, 이자가. 근데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에서 문재인이 민정수석할 때 그 밑에 있었더만요. 예. 야, 그러니까 행정관으로. 그렇죠. 검찰에서 파견 근무를 했겠죠. 그러니까 야, 이 낙하산은 보통 이런 줄이 아니고 완전히 무슨 동아줄보다 더 굵은 줄로 네. 지금 내려온 게 아니냐. 아는 게 없다라고 쓴 자를 근데 이게 국감에서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대출 위원장이 기재위원장이 추경호 부총리한테 아니 이런 자가 도대체 기관장으로 있어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서 밝혀졌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이 국감이 그 연일 지난 5년간 문재인 좌파 정권이 얼마나 이 부패하고 네. 무능하고 그리고 짬짬이로 이루어졌는지를 하나하나 이제 드러내서 밝혀주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국감 얘기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예.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네네. 얼마나 찔렸으면 스스로 자백을 할까라는 느낌의 국감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국감이죠? 한 법사입니다. 한동훈을 몰아붙여요. 박범계 등등이 몰아붙이는데 뭘 몰아붙이냐면 이겁니다. 네. 김의겸을 포함해서 네. 이겁니다. 한동훈한테 미국 간 게 이재명 수사하려고 갔지. 예요. 이재명 수사하려고 갔지 하면서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 연출이 됩니다. 아, 박범계가 뭐 단단히 준비했어요. 준비해갖고 한동훈을 추궁을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미국의 그 뉴욕 남부 검찰에 이 자료를 구하러 갔지요. 그거 구하기 힘듭니다. 한번 구했다고 하니까 한번 제출해 보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거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박범계 장관이 바로 대답을 합니다. 아니, 한동훈 장관이야 영어 잘하니까 구글링 쉽게 하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해요? 그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랬더니 바로 그거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내용인즉슨 이겁니다. 그게 미국의 소리 아시죠? 예. 미국의 소리가 VOA. 예. 미국의 소리 코리아도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나오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미국의 소리는 사실 한국인들이 거기 기자로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바로바로 일이 있을 때 북한 관련 특히 일이 있을 때 미국의 국무부의 대변인이나 국무부의 공식 논편을 바로 해줘요. 이를테면 이번에도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버질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더리움이라고 그 화폐에 이더리움. 창립하는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북한에 그러니까 미국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북한에 가서 뭘 하냐면 암호화폐 바꾸는 법을 강연합니다. 암호화폐로 바꾸는 건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북한이 지금 이 자금이 안 들어오잖아요. 은행 제2 이 차단까지 되니까 거기 가갖고 암호화폐로 다 이렇게 해서 너네 그 자금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 미국의 제재를 지금 우회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뭐 북한이 수천억을 그래서 채굴해 갔다면서.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사람이 63개월을 구형받고 뭐 몇 년형을 지금 받았는데 그 받은 거 어쨌든 자기가 인정을 한 거예요, 범죄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사에 아주 재밌는 게 많아요. 어떤 얘기였냐면 이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야, 그거 서울시가 그거 다 뭐 관심이 많더라. 박원순 시장. 서울시가. 박원순이가. 그다음에 또 성남시장도 관심이 많더라. 라는 거를 VOA에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검찰의 진술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와 성남시, 박원순과 이재명이 관련해서 뭔가 이 북한에 이 우회적으로 지자체로 통해서 우회적으로 뭔가 지원을 하는 것에 관심이 많고 만나려고 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그건 근데 2021년에 다 기사화 된 거에 다 알아요. 근데 이거를 마치 수사하러 간 것처럼 이렇게 해서
뭐 이 봉변을 당했죠. 한동훈 장관이 무서운 모양이네.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그래서 세상에 다시 알려졌어요. 이게 2021년도 기사가 그래? 진짜 박원순과 이재명은 진짜 뭐 왜 그 기사화된 거지 그게? 그렇죠. 한동훈을 몰아세우려다가 그 예. 기사만 다시 부각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기법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거? 심증은 가는데 네. 이게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렇지. 그때는 원래 수사는 조용히 은밀하게 이렇게 기습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안 잡힌다. 근데 분명히 이쪽에 뭐가 있다 그럴 때는 아예 그냥 터트려 버려. 막. 그러면 진짜 저 도둑놈이 숨어 있다가 튄다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안 잡힐 놈이 튄다고. 그래서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기법이군요. 예, 그 일종의 수사 기법이니까 그건 처음부터 쓰는 건 아니고, 예, 보통은 다 이렇게 쫙 이렇게 증거를 수집해서 압축해 들어가서 딱 잡지만 그게 심정은 확실한데 저게 분명히 저기 마지막 숨어 큰 있는데 가지가 없어.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럴 때 그때는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그런 수사 기법을 쓴다 그래요. 근데 의외로 그게 잘 먹힌대요. 이렇게 이 격하게 막 위장하고 숨어 있는 놈들일수록 이게 수사망이 압축되어 오면서 뭔가가 빵 터지면은 먼저 튄다는 거야. 그러니까 튀는 놈 잡으면 되지. 아니 그러게 나는 왜 그거를 굳이 한동훈을 추궁을 하면서 이재명 수사하는 거지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수사할까봐 두려운 건지. 예. 캥기는 게 없으면 왜 그러겠습니까? 아, 그렇지. 이게 도둑이 재발절이 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가 밑자락 깔아주거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지금은 워낙 박범계는 수준 비달이라서 뭐 한동훈 장관하고 게임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가끔씩은 이런 이제 진짜 수사가 벽에 막혔을 때 이런 수사 기법도 쓴다는 거를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고요. 사실은 지난주 내내 그 무례한 자의 무례한 발언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들여다보면 너무 예의 발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정반대로 얘기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자, 감사원이 사면 질의서 그냥 팍 하고 던져버린 것도 아니야. 전화를 해서 양산에 있는 비서실에 전화를 해서 저 서면 질의서를 지금 보낼 예정이오니 어떤 방법으로 될까요? 할까요? 어떻게 보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정중하게. 그런데 양산 비서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내용을 확인을 해야죠.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받거나 말거나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러고 내용을 보내준 거예요. 메일로. 얼마나 친절해요. 보통 이렇게까지 감사를 안 친절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지. 그렇죠. 예. 근데 이 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아예 안 본 거예요. 안 본 걸로 해달라. 우린 내용을 확인 안 하고 그대로 반송을 한다. 그러니까 내용 증명처럼 그대로 반송하는 거를 마치 내용 증명을 하듯이 내용을 안 본 걸로 이렇게 저것들이 보이도록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당연히. 해서 그대로 메일을 반송해 버립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 야 너무 예의가 갖춰졌다. 이건 과공은 비례인데, 이건 무례가 아니라 비례다. 너무 과공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를 무례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이 진보 패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그거를 커버를 하면서, 아니 지금 저기 한 거 아니냐,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위원들이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따른 거 아니냐. 아니 그럼 무례하다고 얘기를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거 법으로 법상으로 잘못됐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지. 이건 무례한 게 아니지. 법리를 따지는 거잖아요. 위법하다고 했어요. 위법하다. 근데 이거를 무례하다고 얘기하면 딱 이게 그 예속 논쟁 같은 게 떠오르면서 왜 그거잖아요. 왜 그 상황이 조정이 다시 뭘 했을 때 이건 무례! 그리고 활로 팡팡팡팡 죽여버리는 사신을 그런 느낌이 딱 들었다는 거죠. 원래 말이죠. 이 문재인이건 이재명이건 이 좌파들은
국민을 졸라하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의 그 사고 체계 속에 국민은 없어요. 그냥 동원 수단이야. 동원 수단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버릇없고 무례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 자들의 사고 방식이 그래. 네. 아주 철저한 선민의식으로 이 독선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국민 알기를 정말 뭘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원이라는 헌법기구가 시민 이 문재인이한테 조사받으라고 했는데 무례하다고 하는 거야. 어디 네가 감히 나를 이런 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헌법기관을 욕하는 거는 국민을 욕하는 거랑 똑같거든.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이 그 문재인 이재명 좌파 세력의 그 전도된 이 사고 방식을 아주 전형적으로 잘 보여준다. 이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전도된 자들 있잖아요. 완전히 거꾸로 서 있는 자들 있잖아요. 이 자들은 사람 되게 하려면 바로 세워야 돼. 근데 말로 잘 안 돼. 워낙 오랫동안 거꾸로 서 있어가지고 말로 잘 안 돼요. 치료를 좀 받아야죠. 아니 치료도 잘 안 돼. 학교 치료. 예, 학교 치료. 학교 치료를 좀 학교 치료도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예. 두들겨 패서 가르쳐야 돼. 네. 지가 맞아 죽지 않으려면 바로 쓰거든. 네. 그렇죠. 예, 국민이 해초리를 드셔야 돼. 국민이. 예. 저는 제일 뭐랄까요? 정말 화가 났던 게 예. 가식과 위선이거든요. 네. 무례하다는 발언에 정말 화가 난 게 예. 가식과 위선이 뭐냐면 이거 참 맨날 인권 변호사하고 5년 내내 사람이 먼저라며. 네. 그러면 최소한 고등학생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 돌아가신 이 그 공무원 이 씨의 아들이 편지를 쓰잖아요. 진상규명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자기가 또 온갖 선한 척은 다 하잖아. 답장을 해줘요. 토닥토닥 하면 진상규명 해주겠다고. 근데 나머지 3년 동안 꿀먹은 벙어리였잖아요. 네. 고등학생 계속 내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답장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분노로 해서 이 문재인이 보낸 편지를 반납을 하잖아요. 그때 제대로 진상규명에서 답을 못했으니까 감사원이 묻는 거잖아요. 3시간 동안 살아있는데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했냐. 네. 자, 고등학생이 지금 유족이 지금 묻는 거를 그대로 감사원이 대신 물어준 것이고 그래. 국민들이 묻고 싶은 걸 묻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뭐 무례하다라는 대답을 한다면 왜 착한 척은 다 하냐고. 예. 거기까지입니다. 자, 이재명이 다시 죽창가를 부르고 나섰어요? 그렇죠. 예. 죽창으로 지금 미사일을 맞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들고요. 제 팩트 체크를 다 해왔습니다. 여기서 이재명의 모든 발언을 다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요. 물어주시면 다 대답을 하겠습니다. 물을 게 없는데. 그런가요? 제가 그럼 자문자답을 할까요? 여기서 다 하셨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아니 저들어 잠깐 일시적이지만 이재명 역할을 하러 가시니까 네네네. 갑자기 아니 내가 왜 그 더러운 역할을 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러면은 죄송해요. 아닙니다. 네. 제가 묻고 답을 하겠습니다. 뭐 극단적 친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일장기를 들고 상륙을 하게 만드는 거냐. 이 얘기에 대한 답은 딱 여기 있습니다. 2007년도에 노무현 정권 때 일장 기간이 참 우길기죠. 우길기를 단 자위대 함대가 인천항에 입항을 합니다. 우길기는 일장기하고 좀 달라요. 예, 다르죠. 그러니까 일장기는 그냥 동그랗게 빨간색인데 우길기는 여기에 선이 쫙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마치 해가 비치는 듯이 이 우길기는 일본 해군이 쓰는 공식 깃발이거든요. 그래서 일장기와 구별해서 우길기라고 하는 거를 자기들은 부르는데 그러니까 일본 해군이니까 일본의 함정에는 이 우길기가 다 달리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의 그 군함이 우길기를 달고 인천항에 입항했었던 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때 김용환 인천해역 방어사령관이 들어가서 그 우길기를 단 함정 위에 들어가서 사열을 받습니다. 일본
자위대 대원들한테.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자,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네. 이 함선이 그냥 들어온 거 아니에요. 한일 해상 훈련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미 한일이 노무현 정권 때부터 한국과 일본의 해군이 합동으로 훈련을 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노무현이가 친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예. 상륙까지 한 거예요. 상륙을 했잖아요. 우일기 들고 상륙. 그때 노무현은 그러면 문재인은 친일파구나. 그때 노무현이 밑에서 비서실장 하고 있을 때는 그렇죠. 그러면 비서실장 할 때. 이재명이는 노무현이 문재인이가 다 친일파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네. 문재인 친일파는 또 나와요 이제. 문재인 욕했어요 대놓고. 그래요? 또 계속해 보세요. 자, 극단적 친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예. 한미일 해상 훈련 하는 거 있잖아요. 이미 합의된 대로 하거든요. 윤석열 때 합의한 거 아니에요. 문재인 때 합의를 합니다. 문재인이가? 문재인이가 합의를 해준 거죠. 왜냐하면 국방장관이 합의를 한 거니까. 네. 문재인이가 한 거죠. 2017년도 10월 23일입니다. 필리핀의 크락이라는 곳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려요. 이때 세 가지를 합의해요. 예.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세 가지 해상 훈련을 하는데 뭐를 하려고 하냐면 구조 작업, 구조 훈련. 두 번째가 미사일 요격 미사일 탐지 훈련. 세 번째가 대잠함, 잠수함 훈련. 이 세 가지를 합의합니다. 지금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훈련에 따라서. 그리고 그때 그 국방장관이 송영무? 네, 송영무 국방장관. 이자가 문재인한테 보고를 안 하고 한 모양이네. 아니 그럼 문재인 또 경로해야지. 경로 돌아오자마자 잘라버려야죠. 이건 반역이다라고. 경로 왜 안 했지? 껄핏하면 경로하던 사람이. 자, 그런데 여기도 또 저 언론에 지금 얘기되는 것도 또는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숨은 사실이. 이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직전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요. 따로 둘이서. 한미일 전에 한일이 합의한 것들이 더 많아요. 서로 교류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해군끼리 서로 인적 교류도 해야 되고 그렇게 자세하게 합의를 해요 그때. 그 합의 정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해상에서 처음이래 이번이. 그래갖고 뭐 더 분노를 한대요. 독도협이라고? 독도협이라고. 독도협부터 얘기를 하면 아까 뭐 정론침에서 말씀하셨듯이 독도에선 185km, 그 다음에 일본 영토에선 125km, 120km인데요. 이 지점은 사실상 우길기를 달고 늘 지나는 이 자위대가 늘 지나는 곳이에요. 여기서 갑작스럽게 무슨 훈련을 했다고 해서 분노를 하는 것도 말이 안 될 뿐더러 문재인 정부 때 9번의 해상훈련을 엽니다. 일본과 같이 한미일이. 근데 그중에 2번은 동해상에서 열어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참 이자들이 너무 정말 무식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남해상에서 2017년도에 또 열거든요. 그 해상훈련을 2017년에 이어도 부근에서 아니 남해상에서 해라 이거야. 왜 동해에서 하냐 이거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게요. 아니 저기 그 북한의 잠수함은 하늘도 번쩍 날았다가 남으로 가나 봐요. 남해에서 출몰을 하나 봐요. 하늘을 번쩍 로켓처럼 발사해갖고 쭉 올랐다가 한반도 상공을 지나서 한반도 상공을 지나서 우리 모르게 갑자기 남해에 출몰하나 봐. 그러니까 남해상에서 북한 잠수함 훈련을 하라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서해는 사실상 SLBM을 장착한 예를 들어서 거대한 북한 잠수함이 사실 잘 못 다녀요. 거기가 얕아갖고. 남해가. 아니 서해가. 서해는 그러니까 남해를 가려면 서해와 동해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서해에서 그런 거대한 잠수함이 사실 잘 못 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근도 못 와요. 그러면 서해에서 남해 안 가요, 잘. 못 가요, 잘. 결국 그러면 동해에서 출발해요. 아니 그리고 그렇죠. 근데 동해가 수심이 깊으니까. 그러면 남해에서 발견되기 전에 동해에서 잡아야지. 우리 동해에서 다 뚫리고 남해에서 잡으래.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동해에서 훈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수함은. 말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재명이라는 자가 이걸 진짜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떠드는 걸까요? 아니면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떠들어야만 돼.
라고 하는 지 딴에는 정치적 판단을 갖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자가 나는 좀 똑똑한 자인 줄 알았어. 그래도 왜 옛날부터 똑똑하다고 그랬잖아요. 뭐 나쁜 인성이 나쁘긴 하지만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나쁜 대로 머리가 잘 돌아가지. 뭐 그렇게 나쁜 대로만 나쁜 대로 머리가 잘 돌아가지. 예. 그런가 봐. 내가 경선이랑 대선을 봤더니 네. 이자가 진짜 국정 철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정 철학만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공부 안 해. 어떤 것도 공부 안 하고 그냥 치고 빠지면 돼. 그러면 내가 말한 거를 확산시켜주는 개딸들이 다 해. 그럼 끝. 난 책임질 거 없어. 치고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자영업자들 만나서 우리가 저기 할게요. 쿼터를 해서 다 진입을 못하게 해줄게요. 이건 난리가 나니까 아니 그거 그냥 해본 소리야 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해본 소리가 많아 이자는. 이것도 그냥 해본 소리처럼 치부하려다가 파장이 크니까 이거 못 빠져나가고 있지 지금. 그런데 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는 그래도 좀 이재명이보다는 나은 배치들이 몇 명 있을 텐데 난 그 친구들 참 불쌍해 보여요. 어쨌든 이재명이가 진로 가니까 쫓아가야 되잖아. 방어는 자기네들이 다 해야지. 왜냐하면 이재명은 하고 말 안 하면 되는데 더 이상 말 안 하면 돼. 나머지들은 다 질문 받고 다 해야지. 이재명이가 싸질러 놓으면은 169명, 168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가면서 뒷닦아주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야. 답답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이번에 나토 욕하는 거 보고 내가 또 알았어. 이것도 똑같아요. 나토 왜 가냐? 나토 그 정상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정상 저기끼리 만났는데 우리가 갖고 왜 블록화되느냐? 중립을 지켜야지. 아이고. 나토에 비협력 그러니까 그 정상 회의는 우리가 참여를 못 하잖아요. 나토 회원이 아니니까. 나토 회원이 아니죠. 비회원 협력국으로 처음으로 들어가게 만든 노력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노무현이에요. 그리고 문재인이 5월 달까지 참 공을 들여갖고 비협력국으로서는 최초로 거기에 왜 정보 섹션이 있어요. 나토에 정보 섹션에 들어가요. 그거 들어가기 어려운데 문재인이가 열심히 한 거예요. 칭찬하는 거야 내가. 근데 그런 그 공을 들여서 초청을 받은 거예요. 노무현이 시작해갖고 문재인이 거기까지 이뤄줬으므로 초청을 받았어. 근데 그런 노력을 마치 아무것도 없이 갑작스럽게 윤석열이 나 가고 싶으니까 좀 받아줘요. 나토가 그렇게 해서 받아주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자, 뭐 이재명 얘기 이쯤 합시다. 오늘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네. 국민의힘 말이에요. 네. 두 가지다. 국민의힘은 왜 광화문 집회에 코빼기도 안 보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니 뭐 당 차원으로 다 나오라는 것도 아니야. 네네네. 광화문 집회를 하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나와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도 가고 이번 주도 갔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 하나도 못 봤어요. 아니 당 관계자 배치 코빼기도 못 봤어. 그래서 제가 이건 뭐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나와서 집회를 지켜는 봐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최고위원회가 열리면 또는 비대위원회가 열리면 아니 10월 10일 날 광화문 집회가 있었고 뉴시스 보도로 3만 명이 되니까 네. 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궂은 날씨에 모였겠어요. 구호는 뭐고 어떤 시위 양상이었다. 이런 것 정도는 이것들이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자신들이 지금 집권한 가장 큰 계기를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1년 내내 사실은 좌파들에게 대항을 하면서 기념일 지키기, 기념일 빼앗기, 기념일 선점하기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5월 달 내내 뭡니까? 완전히 무슨 5.18부터 시작을 해서 또 노무현 추모일 해갖고 5월을 그냥 그렇게 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6월에 사실상 보훈의 날을 가리기 위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기념일 투쟁이라는 게 사실 그 저쪽에서 먼저 나온 말인데 기념일을 많이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그 분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보자. 몇 월. 많이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를테면 김대중이 죽은 날도 기념하고 김대중이가 김정일이랑 만난 날 6.15도 기념하고 노무현이가 김정일이랑 만난 날 14도 기념하고 뭐 전태일이 뭐 분신한 날 그 기념하고 이런 식으로 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이 죽은 날도 기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수많은 기념일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 이종호 실장 말씀하신 대로 기념일 선점 투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 고군분투하면서 10월 3일 개천절 집회와 네. 10월 9일 한글날 집회까지 이어지면서 조국과 관련된 투쟁 집회부터 시작을 해서 윤석열 지키기 집회도 이어졌고 그때 당시에 네.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그 모든 날들이 사실 10월 3일과 10월 9일에 어마어마하게 정말 모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 마음으로 고마워 할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그 집권에 힘을 쏟았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못 나오잖아요. 솔직히 나올 수는 없죠. 네. 그런데 이 의원들이 개인으로라도 개인 자격으로는 나와야지. 얼굴을 비추는 사람이 없다는 건 당 차원에서 뭐 한다 그러는 거는 이제 집권당이 거리 투쟁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좌파들이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정도는 다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네. 그러나 집권당 국회의원 최소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딱 봐서 저 사람 괜찮아라고 할 정도의 사람들이 한두 명만 있어도 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그래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가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텐데. 연단위에 꼭 올라가고 뭐 얘기하라는 거 아니고 맨 앞에 앉아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 제가 광화문 집회 2019년에 국민대혁명 때부터 지금까지 광화문 집회 정말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제가 나가서 현장에서 네. 취재도 하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을 만나는데 제가 단 한 번도 연단에 가서 마이크를 잡질 않았어요. 네. 아니 무슨 뭐 마이크야, 그 마이크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잡으라고 그러면 되고. 그러나 저는 절대 다수 자유파 국민들은 고성국 TV가 자유파와 함께한다는 거를 저를 보면서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왜 그것조차 안 하는지 못 하는지 정말 답답해요. 이거 안 한다고 봐야죠. 이 정도면. 그렇죠. 못 한다고 몰라서 못 한다고 볼 수가 없죠. 안 하는 거죠. 거리를 피하는 두겠다. 거고 거리를 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국민의힘한테다 제가 얘기했어요. 다음 총선에 펴달라고 하지 마라 그러면. 그렇게 자신 있냐? 너네 혼자서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좋아. 자유파 국민한테 펴달라 그러지 마. 그럼 그때 가서. 제가 눈이 다 보여요. 4년 전 총선에 어떻게 했는지 이 자들이. 예? 2년 전 총선 때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 어떻게 와서 펴달라고 그랬는지. 지난 대선 때는 뭐 다릅니까? 지난 대선 때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 펴달라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럼 좋다. 앞으로 펴달라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 너네끼리 한번 해봐라. 도대체 몇 자리나 하나. 제가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 이 국민의힘이 정말 무기력해요. 자, 그건 그렇고. 네. 이 상황에서도 이것들이 이 제밥 이 탐하는 거는 이건 뭐 승냥이들 같아. 아니 이 상황에 그래 당협위원장 임명하겠다는 소리가 나옵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 처음에 그 역선택 방지 뭐 이렇게 제목이 나가서 네. 이건 제대로 해야 된다. 네. 그야말로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기사를 읽기 시작했는데 안에 들여다봤더니 당협 정비를 한다? 와 이거는 말이에요. 뭐냐면 비대위의 권한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끽소리 마라. 당협 내가 권한을 행사를 해서 최소한 이 앞으로 공천이라든지 이런 거 내가 그 이번에 공모하겠다는 당협이 무려 67개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300 253개니까 당협. 물론 비례니까 비례 빼고 253개니까 그 중에 67개라고요. 어마어마하죠. 64, 24, 4분의 1. 이거를 줄 세워서 자기가 행사를 하겠다라는 공공연한 지금 이야기인데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처음부터 뭐 관리형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목소리가 언제 나왔죠? 가처분 소송 딱 끝나자마자 나온 거예요. 끝나자마자 나온 거예요. 나 권한 있어. 최대한 권한을 행사할 거야.
라고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사실상 지금은 관리형으로 정말 끽소리 못하게 네. 이 관리를 해 나가면서 아까 전당대회를 제대로 치러지게 만들어주면 박수 받아요. 네. 왜냐하면 이 정석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하나 내놨잖아. 국회 부의장 내놨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 사심 하나도 없이 현재까지는 사심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어. 네. 부의장 내놨으니까. 그리고 또 사실 대표 연설 잘했어요. 대표 연설 저는 쭉 보면서 잘했네라고 네. 했어요. 근데 여기에 와 그게 아니었구나. 사심이 있었구나. 네. 라는 생각이 딱 들게 만든 거죠. 이 정치권 뒷얘기를 보면 정진석이가 끝까지 비대위원장을 안 하려고 했는데 뭐 권성동이가 무슨 삼고 처리를 해서 네. 뭐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돌아요. 그러니까 그 상고 처리까지 쇼였구나. 이게 애초부터 그 연불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제밥. 야 비대위원장 되면 내가 당협위원장 한 60명 정도, 67명이니까 내가 한 50개는 내 사람으로 심을 수 있겠지. 애초부터 이 제밥에 딱 눈독을 들이고 이거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사실 당협 한 4, 50개 정도면 엄청 큰 거 아닙니까? 최대 계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국회부의장이 별 겁니까? 그렇죠. 별거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거. 그런데요. 예. 지금 요 모양 요건이 왜 났습니까? 4년 전에, 그러니까 4년 전에 아니죠. 2년 전에 김영호, 박형준 네. 이자들이 공천관리위원장 운운하면서 이 당을 다 망쳐놨잖아요. 네. 엉망진창으로. 왜 진짜 제대로 이 공천을 주지도 못하고 다 사실 떨어뜨리게 만들고 남아있는 자들도 제대로 투쟁이나 제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자들이 사실 수두룩합니다. 추선들 중에.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누구도 이런 식으로 먼저 사심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한번 공천해보자. 네.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제대로 당대표를 한번 뽑아보자.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게 뭐 정진석이가 이 조직 정비하면 안 된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럼요. 뭐냐면 예. 이제 내년 1월이나 2월이나 새 지도부 들어서잖아요. 네. 이 새 지도부가 총선까지 가는 지도부예요. 네. 그럼 이 지도부가 강력해야 되거든. 네네. 그러니까 이 지도부한테 당협 사고 당협 정비하는 권한을 줘야 돼요. 그럼. 그게 공천과도 연결되고 선거 전략 전체를 따는 어떤 전략적 판단에도 핵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에 모든 게 달려 있다고 보면 네. 총선 지면 윤석열 정부 2년 뭐 끝나요. 그냥 앞으로 2년도 힘든데 끝나잖아요. 나머지는 완전히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기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절체절명의 과제거든. 네. 그런데 이 총선을 맡을 지도부를 우리가 뭐 잘났든 못났든 어쨌든 내년 1, 2월에 뽑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뽑아놓으면 그게 누구든 모든 권한을 이 사람한테 집중해 줘야 된다고. 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거든. 그런데 당협부터 지것들이 다 챙겨버리고 허수아비 대표 만들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자기 사욕에 앞서는 지금 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게 정말 우리 자유파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욕심 내려놓고 이 당협의 그 재정비는 다음 지도부가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되니까 그렇게 양보하고 넘겨주고 보전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자,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사실 뭐 말씀을 다 드려서 그렇긴 하지만 한 가지 김정은과 관련해서 뭐 좀 말씀을 드리려다가 한마디로 그냥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전투기 150대 사실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아까 하시더라고요. 참 애쓴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애쓴다. 왜냐면 전투기 하나 올리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근데 북한의 전투기는 우리의 F 시리즈에 비교할 때 진짜 거의 2차 대전 시기 미그 아주 구형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그 정도였던 수준이거든요. 150대를 끌어모아서 한다는 건 그야말로 지금 이 전략 자산이 무섭긴 무섭구나.
라는 거. 그러니까 B1B가 또 지금 괌으로 다시 이전했답니다. 사우스다코타 기지에서. 이 상황을 보면서 한마디로 그래 김정은의 약한 고리는 바로 한미동맹과 튼튼한 전략자산이구나 그렇죠. 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는 지금의 김정은 행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용진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